북한 최고 위층, 그것도 39호실의 외화벌이 총책이 체제를 등지고 망명을 택했습니다. 그는 호화로운 삶을 누리며 핵개발 비자금을 관리했지만 어느 날 동료가 사라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후 결정적인 결심을 합니다. 자신의 목숨과 가족의 운명을 걸고 정권의 모든 비밀이 담긴 극비 문건을 가지고 탈북을 감행한 것입니다. 과연 그는 무엇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자유를 찾아 나섰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철입니다. 평양 39호실에서 외화벌이 총책을 맡았었지요. 겉으로는 번지르르 했습니다. 남조선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고급 저택에 살았고 서방 세계에서 들여온 벤츠를 타고 다녔습니다. 희귀한 외국 담배를 피우고 진귀한 양주를 마시면서 말입니다. 제 손으로 벌어들인 외화 덕분이었으니 저는 특권 중에 특권층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제 눈에 보이는 현실은 달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비싼 양주를 마시고 있을 때 평양 시내를 조금만 벗어나도 인민들은 풀뿌리로 연명하는 판이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로 떼기 밥마저 사라진 농촌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지요. 제가 조달한 그 귀한 외화들이 고스란히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에 쓰인다는 걸 알면서 제 속은 점점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보며 한숨만 쉬었지요. 이게 맞는 일인가? 대체 누구를 위한 외화벌이인가? 제 손에 피를 묻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김 부장, 제 바로 옆에서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동무 말입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매섭게 추웠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서재에서 외국 서적을 뒤적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낯선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낮고 음산한 엔진 소리였지요. 창밖으로 내다보니 검은색 승용차 2대가 김 부장의 집 앞에 멈춰 서는 겁니다. 보이부 차량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건장한 사내들이 우르르 내리더군요. 김 부장의 집 대문을 부수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비명 한 번 지를 새도 없이 김 부장은 옷매무새도 제대로 못한 채 끌려 나왔습니다. 그의 아내와 어린 딸아이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이내 검은 차량의 엔진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대로 검은 승용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이라 저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다음은 제 차례일 수도 있겠구나. 언제라도 저렇게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운명이라는 것을요. 호화로운 삶도 높은 직책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 아내와 어린 아들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저 아이들을 저 지옥 같은 체제에 계속 살게 할 수는 없겠더군요. 더는 이대로 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서재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가죽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지난 몇 년간 공들여 기록한 비자금 장부가 들어있었습니다. 체제의 모든 비밀, 외화의 흐름, 불법 거래의 내역, 그리고 그 돈이 누구에게 흘러갔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지요. 그것은 제 생명줄이자 동시에 이 체제를 뒤흔들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탈북해야만 저와 제 가족이 살 수 있겠더군요. 저는 그렇게 제 모든 것을 걸고 그 지옥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양을 등지고 밤낮 없이 달렸습니다. 열차 화물칸에 몸을 숨기기도 하고 때로는 척박한 산길을 미친 사람처럼 헤치며 걸었지요. 피바람이 불던 그날 밤, 벼랑 끝에 몰린 심정은 아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만 살 수 있었어요. 제게 남은 건 오직 두만강이라는 이름 하나뿐이었지요. 회령으로 향하는 길은 지옥 같았습니다. 굶주림은 기본이고 스쳐 지나는 사람들의 시선 하나하나가 칼날 같았어요. 보이부 감찰원 리준식, 그 늑대 같은 자가 제 뒤를 쫓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숨쉬는 것조차 죄가 되는 기분이었지요. 평생을 엘리트 간부로 살아왔던 제가 쥐새끼처럼 숨어 다닐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과거의 영광이요? 그건 이미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저 멀리 버려진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걸어 마침내 회령 국경지대에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요. 얼어붙은 두만강이 길게 뻗어 있었고 강 건너편에는 희미하게나마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빛은 저에게는 자유의 등대와 같았지요. 하지만 강을 따라 늘어선 경비 초소들과 간간히 순찰하는 보위부 차량들은 그 희망을 끊임없이 위협했습니다. 칼날 같은 바람이 제 볼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 차가움이 마치 제 가슴 속에 박힌 절망 같더군요. 강가 근처에 버려진 오두막에 몸을 숨겼습니다. 낡은 판자로 겨우 바람을 막는 곳이었지만 그 안에서 저는 잠시나마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도도 잠시뿐이었지요. 밖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나 멀리서 울리는 경적 소리에도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혹시 리준식이 벌써 제 발자취를 쫓아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오두막 너머로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국경경비대가 야간 순찰을 도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낡은 창문 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 하나, 기침소리 하나에도 목숨이 달린 상황이었지요. 이 얼어붙은 강을 건너야만 살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당장 눈앞의 경비병들을 어떻게 피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 아내, 그리고 어린 딸. 그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반드시 살아서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했습니다. 두만강 국경선에 도착한 건 캄캄한 밤이었어요. 달도 별도 없는 밤, 온 세상이 얼어붙은 듯 조용했지요. 강물은 꽝꽝 얼어서 그 위로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는데 보위부 놈들이 지나간 발자국들이 선명하게 나 있었어요. 아, 그 순간의 공포란 정말이지 숨이 턱 막히더군요. 브로커는 저를 데리고 강가에 바싹 엎드렸어요. 자,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대로만 움직여야 해.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그대로 끝장이야, 알겠어?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속에 담긴 긴박함이 저를 더 바싹 조여왔어요. 얼어붙은 몸보다 심장이 더 쿵쾅거렸습니다. 철조망은 꽁꽁 언 손으로 만지면 살이 에일 것 같았어요. 그래도 살아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를 악물었지요. 브로커가 철조망 아래로 작은 틈을 찾아냈어요. 녹슨 철사들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온 세상을 울리는 것 같았어요. 혹시 저 소리가 보위부 놈들 귀에 들어가지는 않을까?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기분이었어요. 자, 기어가. 소리내지 말고 숨 쉬는 것도 조심해.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저는 얼음 위로 납작 엎드려 포복하기 시작했어요. 얇은 옷가지 사이로 스미는 한기는 뼈 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지요. 발밑의 얼음은 언제라도 깨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죽음의 문턱을 넘는 것 같았어요. 저 멀리 강 건너편 중국 땅의 불빛이 아스라이 보였어요. 그 불빛이 저에게는 생명의 등대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고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환한 불빛들 저곳으로만 가면 가족들에게 따뜻한 밥이라도 먹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갑자기 움직이지 마 하는 브로커의 속삭임이 들렸어요. 심장이 발밑으로 뚝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보위부 순찰조가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얼음 위에 얼어붙은 시체처럼 꼼짝 않고 숨을 죽였어요. 제 심장 소리가 저들에게 들릴까봐 숨 쉬는 것도 잊은 채였지요. 시간은 한없이 길게 느껴졌어요. 마치 몇 시간, 아니 며칠이 지난 것 같았어요. 불빛이 멀어지고 브로커가 다시 손짓했어요. 빨리, 서둘러. 저는 다시 기력을 쥐어짜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발밑에 얼음이 쩍하고 갈라지는 소리에 놀라 순간 멈칫했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어요.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요. 마침내 제 발이 얼음이 아닌 흙에 닿았을 때의 그 느낌은 정말이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온몸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군요. 겨우 중국 땅에 발을 디딘 거예요. 그런데 브로커는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자, 이제부터는 더 조심해야 해. 여긴 더 위험한 곳이야. 빨리 움직여야 해. 새로운 땅에 대한 안도감도 잠시, 브로커는 저를 거친 손으로 끌어당기며 어두운 숲속으로 발길을 재촉했어요. 북한을 벗어났다는 기쁨도 잠시, 또 다른 두려움이 엄습해오더군요. 이제 저는 정말로 혼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함만 밀려왔습니다. 제가 중국에 와서 처음 들어간 은신처는 말입니다. 정말이지, 말로 다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낡은 창고 같은 곳이었는데 지하실이라 해도 믿을 만큼 어둡고 축축했어요. 흙먼지 냄새,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밤낮 없이 사방이 고요해서 제 심장 소리가 귀에 쟁쟁하게 울릴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말입니다.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어요. 언제 보이부 놈들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말입니다. 창밖에서 들리는 게 짖는 소리 하나에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발각되면 그대로 북송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장인 겁니다. 북한으로 다시 끌려가면 어떻게 될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문당하고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거죠. 그 공포가 제 목을 조르는 것 같았어요.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듯 맛도 없고 잠을 자도 악몽에 시달리기가 일쑤였습니다. 밤에는 말입니다. 가족들 얼굴이 아른거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말입니다. 아주 낡은 라디오를 하나 발견했어요. 먼지가 뽀얗게 앉은 고물이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원을 넣어보니 지지직거리는 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주파수를 맞춰보니 남한 방송이더군요. 처음에는 소리가 너무 작아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도 어려웠어요. 길에도 말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정말이지 제가 듣던 북한 방송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자유로운 이야기들, 제가 상상조차 못했던 세상 이야기가 흘러나왔죠. 처음엔 혹시나 감시라도 당할까봐, 혹은 이게 또 무슨 새빨간 거짓말 선전일까봐 두려워서 몰래 들었어요. 하지만 계속 듣다 보니 제 마음속에 희미한 불씨가 지펴지는 걸 느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말하는 목소리들이 말입니다. 저에게는 마치 다른 세상의 소리 같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그토록 꿈꾸던 세상이 정말 존재한다는 것을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고향에 두고 온 제 가족들을 떠올렸습니다. 제 어린 딸과 아들, 그리고 아내, 부모님 얼굴이 말입니다. 자꾸만 제 눈앞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혼자 숨어 지낼 수는 없다는 것을요. 제가 살아남아서 꼭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저는 버텨야 했습니다.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희망의 소리가 제가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정말이지, 그 생각 하나로 말입니다. 저는 다시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요즘은 잠을 자도 잠을 잔 것 같지 않아요. 눈을 감아도 그 늑대 같은 눈빛이 자꾸 떠오르는 거 있지 말입니다. 보이부 감찰원 리준식, 그 이름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해져요. 마치 그림자처럼 저를 쫓아다니는 것 같았으니까요. 제가 중국으로 넘어와서도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숨 쉴 구멍이 있었어요. 국경을 넘겨준 브로커, 동무들의 도움도 받았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리준식이라는 자가 저를 쫓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설마 했지요. 제가 뭐라고 그렇게 집요하게 쫓아올까 싶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소문은 곧 현실이 되더군요. 한 번은 제가 몸을 숨기고 있던 어느 창고였어요. 며칠째 굶주리다 겨우 잠이 들었는데 새벽녘에 바깥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숨어있던 곳의 주인 동무가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가는 소리, 그리고 곧이어 들려오는 수상한 발자국 소리들. 심장이 멎는 줄 알지 뭡니까?
창고 뒤편의 작은 틈으로 간신히 몸을 밀어넣었어요. 흙먼지 뒤집어 쓰고 겨우 몸을 숨겼는데 조금 지나니 보이부 놈들이 들이닥쳐 창고를 샅샅이 뒤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제 귀에는 그들의 거친 숨소리마저 칼날처럼 느껴졌어요. 만약 제가 조금이라도 늦었더라면 그 자리에서 붙잡혔을 겁니다.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그 후로는 제가 믿을 만한 사람도 갈 만한 곳도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누구를 만나도 뒤를 밟히는 것 같고 누가 저를 도와주려 해도 그 사람마저 위험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리준식 그자는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늑대 같다고들 하더군요. 제가 만났던 몇몇 브로커, 동무들도 그에게 붙잡혀 모진 고초를 당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그들의 눈물 젖은 사연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더더욱 무거워졌죠. 매일 밤을 불안과 공포 속에서 보내야 했어요. 길거리를 걷다가도 뒤를 돌아보고 잠시라도 눈을 붙일라 치면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낡은 건물 구석, 버려진 폐가 같은 곳에서 겨우 몸을 뉘었는데 그래도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어딘가에서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절망감이 저를 덮쳐왔어요. 이대로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잡히고 말겠구나 싶었지요.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면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들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한다고, 자유를 찾아야 한다고 몇 번이나 다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어요.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았지만 이대로 죽느니 차라리 한번 부딪혀보는 게 낫다고 생각했지요. 바로 남조선 정보기관에 연락을 취해보는 것이었어요. 제가 가진 정보가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도 살 길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신락 같은 기대를 품었지 말입니다. 망설임 끝에 어렵게 수소문해서 그들에게 연락할 수 있는 아주 희미한 통로를 찾았어요. 이 길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저도 알 수 없었지만 이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정말 없었습니다. 제가 그날 얼마나 간절했는지 아마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국경을 넘고 또 넘어서 마침내 그들이 약속했던 장소에 발을 디뎠을 때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인적에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요. 제 발걸음 소리조차도 천둥처럼 크게 들리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변을 몇 번이고 둘러봤습니다. 풀벌레 소리만 요란하게 들릴 뿐이었지만 제 귀에는 모든 소리가 감시의 눈처럼 느껴졌어요. 누구세요? 낮게 깔린 목소리에 온몸에 피가 식는 듯 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남한 사람의 것인지 아니면 북한 보위부 놈들의 함정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제가 배운 암호를 조심스럽게 읊었더니 그제야 어둠 속에서 두 그림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군복 차림의 남자 둘이었는데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그들은 저를 한참 동안이나 훑어보더군요. 제가 오랜 기간 첩보 활동을 해온 것을 알고 있었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을 겁니다. 경계심이 가득한 눈빛에서 네가 진짜 김철이 맞느냐, 우리를 속이려는 건 아니냐 하는 의심이 읽혔습니다. 그때의 저는 정말이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만큼 지쳐 있었지만 이 자리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는 그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장군님의 비자금 경로, 그리고 핵개발 관련 인물들의 동선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패를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제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지요. 제가 밤낮으로 목숨 걸고 수집했던 정보들, 그것들이 제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머릿속에 빼곡히 저장된 이름들과 날짜들, 그리고 은밀한 지령들을 말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기록지를 꺼내들고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더군요. 놀라움과 함께 점차 신뢰 같은 것이 싹 트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제 가족들은 북한에 남아 있습니다만 저만이라도 살아서 자유의 땅을 밟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제 인생 전부를 걸고 기다렸던 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그중 한 명이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망명 계획,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논의해 봅시다. 그 한마디에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험난한 여정이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는 기분이었지요. 하지만 동시에 제 심장은 다시금 희망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정말이지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간절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중국에서 남한 정보기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 심장이 막 터져나갈 것 같더군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구나 하는 생각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더군요. 김철 동무,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온몸을 관통하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많은 밤을 잠 못 이루고 그 순간을 기다렸겠습니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기로 했어요. 어두컴컴한 창고 같은 곳에 숨어 있었는데 눅눅하고 비릿한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며칠 밤낮을 달려온 기차 안에서 느꼈던 지독한 피로도 바싹 마른 목마름도 다 잊은 채 그저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요. 밤마다 파도가 철썩이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혹시라도 제가 잡히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목을 조여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유를 향한 갈망만큼이나 저를 옥죄는 건 죽음보다 더한 공포였다는 것을요. 남한 정보기관 요원들이 제 주위를 삼엄하게 경호했지만 리준식 그놈의 추격되는 그림자처럼 따라붙더군요. 마치 제 등 뒤에 그놈의 시퍼런 눈이 박혀있는 것만 같았어요. 김철, 너는 결국 내 손에 죽을 거다. 그놈이 제게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 번은 저희가 이동하던 차량이 갑자기 멈춰 서는 일이 있었어요. 길가에 트럭 한 대가 고장난 것처럼 서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제 직감이 쎄하더군요. 요원들이 긴장한 얼굴로 주변을 살필 때 저 멀리서 불빛이 번쩍이는 걸 봤습니다. 저격수가 아니었을까 지금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합니다. 다행히 요원들이 재빨리 다른 길로 우회해서 위기를 넘겼지만 그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내가 과연 대한민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한 번은 저를 돕던 현지 조력자 중 한 명이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을 준 사람이었거든요. 나중에 들으니 그분이 리준식의 덫에 걸려들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분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았으니 그놈들은 제가 어느 길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다 알았을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배신감보다 더 큰 건 저 때문에 그 사람이 위험에 처했다는 죄책감이었습니다. 저 하나 살겠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밤새 뒤척였습니다. 드디어 배에 오르는 날이었어요. 부두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멀리서 희미한 불빛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제 뺨을 스쳤는데 그 바람 속에서 고향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은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배급된 강냉이죽이라도 잘 먹고 있을까? 그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지금 제가 멈추면 그분들의 희망도 꺾이는 거니까요. 배에 오르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혹시라도 리준식의 부하들이 튀어나올까봐 사방을 살피며 조심 또 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어떻게든 살아서 자유를 찾아야 한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배가 서서히 물살을 가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까만 바다 위를 나아가는 배 안에서 저는 그제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안심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리준식의 소나기에서는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처음 이 땅, 그러니까 남조선에 발을 디뎠을 때 말입니다. 억눌렸던 가슴이 확 트이는 것 같았어요. 숨쉬는 공기마저 다르게 느껴지더군요. 잿빛 하늘 아래 늘 감시당하며 살았던 북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지요. 거리에 넘쳐나는 불빛, 사람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웃고 떠드는 소리, 진열장 가득한 물건들.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꿈만 같았습니다. 먹는 음식 하나하나에도 이리도 많은 선택지가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했고요. 하나원에서 처음 지내면서는 어리둥절한 일도 참 많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말들도 다르고 먹는 음식도
심지어는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너무나 달랐어요. 북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평범한 일상들이 여기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조금씩 이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을 짓누르던 불안감에서 벗어나니 비로소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싹 트는 것을 느꼈지요. 그저 마음 놓고 걸을 수 있는 거리, 누군가 제 뒤를 밟지 않을까 하는 걱정 없이 마시는 물 한 잔이 그렇게나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거운 돌덩이가 있었습니다. 북에서 제가 보고 겪었던 일들, 그 참혹한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제가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만큼 그들의 잔혹함과 체제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침묵한다면 그곳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이들을 배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지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기로 말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제가 망명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북에는 큰 충격이었을 테고 분명 어떤 형태로든 보복을 시도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이야말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여러 기관에서 저의 증언을 듣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북한 체제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과 잔혹한 실상들을 낱낱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충격과 함께 진지한 경각심을 읽을 수 있었지요. 제 목소리가 아주 작은 메아리에 불과할지라도 언젠가는 큰 울림이 되어 북녘 땅에도 자유의 바람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북에서 제가 누렸던 지위나 권력이요? 아, 그건 이제 아무 의미 없는 옛날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저 그림자처럼 사라진 허상 같은 거랄까요. 하지만 지금 제가 가진 것은요. 진짜 자유와 사랑하는 이들이 곁에 있다는 든든함입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은 저와 함께 이곳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날의 고생과 슬픔은 잊을 수 없지만 서로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이 길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지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곤 합니다. 그 애들에게는 더 이상 감시와 굶주림의 공포가 없으니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고위관리가 아닙니다. 그저 자유를 찾아온 평범한 사람일 뿐이지요. 하지만 저는 제가 보고 겪은 것을 증언하며 북녘 동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는 용기 있는 증인이 되고자 합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절망 속에서도 존엄과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새로운 시작은 저에게 단순한 삶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북녘 땅에 남겨진 이들에게 보내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바라는 저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